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83년도 국내 복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는 역시 그 WBC 국제 심판이시며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이사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임준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그 인원이 또 한 명 멤버가 늘었는데요. 복싱 매니아이신 이성열 씨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아 이성열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복싱을 너무 좋아해서 이 복싱을 많이 보고 이제 했는데 지금 이 복싱 매니아 예전에 그 복싱 매니아 분들 중에 그 최고참격에 계신 이 두 분을 모시고 해서 너무 이제 영광스럽습니다. 예. 아유 뭐 그렇진 않고요. 복싱 매니아들 중에 뭐 저희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성열 씨, 이성열 씨를 알게 된 지도 지금 한 20년 되는 것 같네요. 예, 한 횟수로 19년 됐습니다. 예. 예. 이제 1983년부터는 세계 타이틀 매치 위주로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해에 있었던 뭐 굵직한 시합들 또 동양 타이틀 매치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엮어서 국내 복싱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빠진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후에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타이틀 매치가 1월 9일 날 그 도카시키 가스오 선수에게 김한진 선수가 이제 그 뺏긴 타이틀을 탈환하기 위해서 재도전에 나섭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시합은 1983년도에 첫 번째 세계 타이틀 매치였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교토에서 일본 교토에서 벌어졌는데 그 김한진 선수가 작년에 그 전에 이제 원정을 와가지고 패한 거에 대한 옵션을 하나 갖고 있던 걸 행사하면서 재시합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그 김한진 선수는 1차전에서는 너무 상대를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절치부심 칼을 갈고 나왔는데 시합 결과적으로는 또 1차전과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또 다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도카시키가 챔피언이 되고 나서 방어전에서 별로 보여준 게 없었기 때문에 마데라와의 1차 방어전은 세계적으로 편파 판정에 진시합이었죠. 심판들의 도움으로 방어전을 할 수 있었고, 그렇죠. 2차 방어전이었던 그 이나미 선수는 뭐 일본 국내용 선수 정도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그 KO승을 이끌었지만 큰 평가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3차 방어전에서는 또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사우스포 강타자 그 김성남 선수와의 방어전에서도 포인트 위주의 별로 인상적인 시합을 벌이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또 기대를 좀 했었고 김한진 선수가 재도전을 앞두고 김용현 선수와의 그 라이벌전에서도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결과는 1차전이랑 내용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점수상으로만 1차전보다 좀 좁혀졌을 정도였고 시합의 그 패턴은 거의 1차전하고 같은 양상으로 흐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성열 씨는 이 경기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1차전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경기 양상이 되어서 좀 실망스럽고 좀 도카시키 가스오 선수가 좀 굉장히 그 롱런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이제 김한진 선수는 좀 힘들겠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새 벽두부터 지면서 이제 국내 선수 그 세계 타이틀 도전 연패가 이제 10연패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말 그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바로 이제 2달 전이었죠. 김득 선수가 이제 비극이 있었고 김철호 선수마저도 이제 타이틀을 날려서 무관이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암울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13일에 그 슈거레이 레너드가 통합 챔피언이 돼서 은퇴를 하면서 그 공석이 됐던 타이틀을 놓고 WBA는 이제 동양 챔피언이었던 황준석 선수가 결정전에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가 이제 2월인데 이전에
1월달에 그 안익노 선수의 시합이 있었어요. 그 로베르토 라미레스와의 이제 시합인데 세계 타이틀 전체전으로 열렸던 그렇죠. 시합이었죠. 그때 이제 10전 전승 7KO 승이었고 굉장히 그 펀치의 위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 세계 랭커인 라밀레스가 그때 3위였었는데 이기면은 와타나베 지로에게 이제 도전을 하겠다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참 야심차게 불러들였는데 경기 내용이 좀 말리긴 했어요. 하지만 다운도 한 차례 뺏었고 다운 한 차례 뺏었죠. 국내에서라면은 충분히 그 안익노 선수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시합이었는데 사실 좀 판정이 좀 이해가 안 갔던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안익노 선수는 경기에서 석패를 하면서 그대로 또 은퇴를 하고 맙니다. 그럼 2월달에 이제 도널드 커리와 황준석 경기가 있게 되는데 이 경기 얘기 좀 해주시죠. 황준석 선수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황충재 선수를 침몰시키고 일약 그 국내 레벨에서 동양 챔피언에 오르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해외 선수들 일본 선수 주로 일본 선수 필리핀 선수를 불러다 연전연승하면서 이제 세계 랭킹도 상위로 올라가고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그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손꼽히게 되죠. 단지 체급이 웰터급이라는 그 체급의 장벽 때문에 세계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뭐 아시겠지만 그 전에까지는 토마스 헌즈하고 그 레너드가 양쪽 타이틀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시아권에서 그 두 선수를 뭐 대적한다는 건 상당히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고, 그러던 차에 마침 레너드가 헌즈를 이기고 타이틀을 통합하고는 은퇴를 발표해서 이제 양대 기구가 모두 공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레너드나 헌즈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뭐 누가 됐든 하여간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되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 선수는 미국 아마추어 국가대표를 지냈고, 그래서 긴 아마추어 생활을 청산하고 프로 들어와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던 선수였는데, 뭐 복싱 메카인 뉴욕이나 뭐 로스앤젤레스 이쪽보다는 그 자기의 그 홈타운 쪽에서 시합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뭐 인지도가 높진 않은 선수였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 커리보다는 미국에서는 말론 스탈링을 좀 밀어주는 분위기였는데 뭐 밀턴 맥크로리도 있었고, 맥그로리는 WBC 예, 이제 타이틀 그쪽으로 이제 결정전을 방향으로 갔죠. 갔었고, 예, 예. 콜린 존스랑 이제 무승부를 하면서 결정전에서는 네네. 승부가 안 나서 재전을 가졌는데 말론 스탈링이랑 북미 타이틀 매치가 사실상 그 WBA 챔피언 결정전에 나오는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 거기서 시합도 승리를 근데 했죠. 좀 판정에 문제가 많았었죠. 말이 결국 많고. 세계 타이틀에서 한번 다시 부딪히게 예. 되죠. 그래서 커리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적인 선수예요. 눈이 좋고 아주 그 카운터는 아주 예리하지만 그렇게 뭐 공격적이거나 뭐 액티브한 복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뭐 그 황준석 선수가 뭐 발이 빠르거나 아주 그 스피디한 선수가 커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1타만 잘 맞히면 뭐 원정전에서 또 어떤 그 승전보를 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던 경기입니다. 저는 이때 그 커리 경기 보고 참 놀랐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피드가 전반적으로 빠른 편은 아닌데 순간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 같았어요. 손 스피드라든지 그렇죠. 네. 갑자기 발동 걸려서 이렇게 나오는 그 스피드가 동양권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런 스피드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황준석 선수도 뭐 외모가 약간 좀 이렇게 뭐 날렵한 스타일이 아니고 복싱 스타일도 좀 슬로우 템포 같지만 이 황준석 선수도 눈이 좋고 찬스가 있으면 정말 그 찬스에서 터지는 주먹은 정말 번개 같았습니다. 아 그렇죠. 예. 특히 그 카운터로 터뜨리는 라이트 훅. 예, 그래서 뭐 이 시합에서도 그 한 번 빛을 발했죠. 아 7라운드에서 그 한 번 빛을 발해서 쇼트 어퍼로 한번 그 커리를 다운시켰었죠. 어퍼가 아니라 숏 이제 숏 훅이죠. 훅이었죠. 숏 예. 훅이죠. 들어오는 걸 그 전매 특허였죠. 라이트 네. 카운터로 받아쳐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커리가 다운이 됐는데 그때는 정말 일이 나나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 시합에서 커리가 뭐 그 사전 지식이 있었는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경기 중반까지는 막 황준석 선수가 코너에 스스로 이렇게 등을 치고
막 들어오라고 제스처도 쓰고. 기억납니다. 네, 그러다가 7회 한번 찬스를 잡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커리가 더욱 조심을 해서 더 안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다가 경기 종반에 이제 황준석 선수가 스태미나가 떨어진 거를 보고는 뭐 이제 막 그 종반에는 좀 그러기까지 몰리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커리가 시합 후에 황준석 선수를 머리를 때리니까 자기 주먹이 아파가지고 뭐 더 이상의 공격은 하지 않았다고 조크 같기도 하고 진심 같기도 하는 뭐 그런 멘트를 날렸죠. 진짜로 했어요. 인터뷰할 예, 때 그 황준석 선수의 머리를 코코넛에 비유를 했어요. 그 아, 코코넛을 때리는 것처럼 주먹이 아팠다 그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 이성열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도 그 7라운드 다운을 황준석 선수가 이제 탈출을 하고 굉장히 희망을 갖고 이제 15라운드까지 저희 사촌 형님하고 이제 지켜봤는데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그 시합 이후로 황준석 선수가 그 무쇠 맷집이었던 그 맷집의 대명사인 그 황준석 선수가 많이 조금 약간 맷집이 좀 깎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그 이후의 경기로 봤을 때 많이 가끔씩 그걸 느낍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제일 좋아하는 선수였고요. 예. 자, 황준석 선수마저 이제 그 도전에 실패하면서 11연패가 되는데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로키 3가 막 개봉을 해가지고 네네. 그 음악이랑 이제 아이 그런 오브 더 것이, 타이거죠. 예, 그렇죠. 막 복싱의 대명사처럼 지금까지 이제 불리고 있는데 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월 16일에 그 노장 정순현 선수가 이제 세 번째 세계 도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푸에르토리코의 그 한국 복서들의 그 무덤이라는 그 산후항으로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순유 선수는 지금 우리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세 번째 세계 도전이었고 사실상 카르도나와 1차전이 78년이었죠. 1차전에서 사실 세계 챔피언이 됐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비운의 선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전은 뭐 저도 그 당시에 본 기억으로는 확실히 이긴 시합이었어요. 하지만 뭐 역시 그 중남미 쪽으로 구성된 심판진의 뭐 판정에 또 울어야 했던, 그래서 시합 후에 또 관중석에서 또 약간의 그 동요가 있었고 소동이 있었던 그런 시합이었고 카르도나와의 2차전은 뭐 이겼다고 할 수는 없는 시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여간 우리 정순현 선수는 그 고생근 선수를 그 당시에 뭐 세계까지 바라보고 있던 고생근 선수를 KO시키면서 쇼킹했죠. 예, 그때. 역시 또 그 9회 KO였죠. 9라운드입니다. 예, 그래서 또 일양 무명에서 또 신데렐라 보이가 돼서 그 이후에 동양 타이틀을 따고 승승장구해서 뭐 WBA 쪽에 두 번 그 카르도나와 2차전을 벌였지만 뭐 불행이 따르면서 세계 챔피언의 꿈은 이루지 못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다시 한번 세계 정상을 노리고는 있었지만 또 연령도 있고 해서 그 한참 전성기 때는 못 미치는 이제 기량으로 세계 타이틀 도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합이 벌어졌던 이 로베르토 클레멘테 스타디움, 뭐 로베르토 클레멘테 스타디움은 그 로베르토 클레멘테가 그 페르토리코 사상 최초의 그 메이저리거죠. 그렇군요. 약간 라티노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올라갔던 그 분이 이제 로베르토 클레멘테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은퇴 후에도 아주 그 자기 나라를 위해서 뭐 봉사활동이든지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하다가 70년대 초반인가 아마 그 비행기 사고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토리코에서는 그 로베르토 클레멘테 업적을 기리면서 이 스타디움을 그 새로 만들었을 때 로베르토 클레멘테 스타디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무튼 이 로베르토 클레멘테 스타디움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염동균 선수, 김태호, 오형호 전부 케어피를 당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그 우리가 어떤 그 뚫을 수 없는 어떤 그 규문의 땅이 이 쌍황 로베르토 클레멘테 스타디움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 시합도 기대를 좀 할 만한 시합이었지만 워낙 이제 연패가 쌓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아예 중계를 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경기 내용도 사실 정순현 선수가 이때는 많이 노쇠해 있을 때였기 때문에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고요. 레오 크루즈 선수는 아시다시피 그 윌프레도 고메즈의 타이틀에 도전했다 선전 끝에 KO패하면서 세계 첫 선을 보였고 이후에 뭐 루페 핀토로와의 라이벌전도 있었고
그런 후에 이제 세계 챔피언에 오르는데 그렇게 강한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그 아주 그 디펜스가 아주 견고한 어떤 테크니션 복서였습니다. 그래서 정순현 선수 이거는 뭐 크루즈보다는 정순현 선수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시합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1차 초반에는 그 정순현 선수가 그 전성기 때 그 날카로운 원투 스트레이트를 몇 번 뭐 또 성공을 시키고 이제 초반에는 크루즈가 싸움에 안 나서요. 좀 이제 탐색을 하면서 해가지고 뭐 초반에는 또 어떤 그 일만의 또 희망을 갖게 했는데 결국은 경기 중반 넘어서면서 스태미나 딸리고 팔에 다운 한번 뺏기고 또 전형적인 어떤 그 세계 타이틀 도전 실패 어떤 그런 그 시합이 되고 말이죠. 레오 크루즈도 이 경기에서 무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안전 운행하면서 방어에 그냥 집중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정순현 선수가 말씀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고생근 선수를 꺾을 때 그 어떤 센세이션한 그 분위기가 황준석 선수가 황충재 선수를 이겼을 때랑 좀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갑자기 어디 어디 진흙 속에서 갑자기 그렇죠. 어떤 그 보석이 튀어나온 듯한 그런 저거였고 정순현 선수는 그 고생근 선수 이기고 세계 타이틀 도전 할 때까지 기세가 대단했죠. 사실 고생근 선수랑 싸우기 전까지 KO 승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예. 그 경기가 이제 첫 KO 승 경기인데 그러면서 또 주먹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가지 흠이라면 정말 그 원투 스트레이트는 번개 같았는데 그 이외의 어떤 좀 그 연결을 해줄 만한 그런 펀치의 어떤 구사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세계 타이틀 12연패에 빠지면서 그때 이제 온통 그 신면의 복싱을 까는 그런 기사들만 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사실 세계 타이틀은 이렇게 계속 도전을 성공을 시키지 못했어도 동양 타이틀은 이때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뭐 동양 챔피언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OPPF죠. 그렇죠. 네. 뭐 그때 보자면 주니어 플라이급이 이제 김성남 선수였고 네. 뭐 전에 이제 도카시키 선수에게 지고 났었지만 어쨌든 타이틀은 가지고 있다가 네. 83년을 시작할 때는 챔피언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엘머 마갈라노인가 엘머 마갈라노 선수에게 이제 논 타이틀에서 KO 패를 하고 필리핀 가서 이제 도디보이 페날로사에게 타이틀을 뺏기게 되는데 주니어 플라이급은 김성남 선수, 또 플라이급은 이제 이때 83년도 1월달에 양홍수 선수랑 신이섭 선수가 격돌을 했죠. 예, 그렇죠. 이때도 이제 양홍수 선수가 챔피언이었고 예. 신인섭 선수가 도전자였는데 세대 교체를 하게 전형적인 됩니다. 세대 교체 신구 대결 세대 교체의 시합이었고 그리고 양홍수 선수는 바로 또 은퇴를 해버렸기 했고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신이섭 선수가 또 세계로 갈 수 있는 선수라는 그런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또 부상하게 되죠. 맞아요. 상당한 유망주로 그때 각광을 또 받았었고요. 주니어 벤턴급에는 권순천 선수가 이제 그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2해 83년 10월에 세계 타이틀 도전을 하게 되고요. 벤텀급은 이제 그 무라다 이지로라는 일본 선수가 그 장수 무라타 챔피언이었죠. 세계 타이틀 4번 도전했던 무라타 선수가 워낙 이 체급에서는 아시아권에서 강자였기 때문에 뭐 한동안은 우리 쪽엔 기회가 없었죠. 반탐급은. 그렇습니다. 도전을 해도 전부 무라다 선수에게 이제 졌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주니어 패더급이 이제 정순현 선수였어요. 2차 동양 타이틀 그 재임 기간이었고 패더급은 이때 유한길 선수였고요. 이 유한길 선수도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 맞습니다. 세계 챔피언에 굉장히 아마 이때 아마 세계 챔피언에 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하면 아마 넘버 3 안에는 들어갔었을걸요. 페더급으로 상당히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일단 뭐 투지라든가 또 사우스포면서 까다로우면서도 뭐 맷집도 있고 주먹도 있고 또 아주 정신력도 대단한 뭐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물론 후에 이제 IBF 쪽에서 챔피언을 지내지만 이 당시에는 뭐 IBF가 아직 그 창설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직전이었죠. 예, 해서 페다급 쪽에서는 상당히 유망주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라이트급은 역시 또 문태진 선수가 자리 잡고 당시에 있었고. 우리나라 주니어 라이트는 뭐 대단했죠. 맞습니다. 오영세 선수도 있었고 또 이일복 선수도 또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고 나름 굉장히 그 잘했던 예, 선수였고요. 그래서 이 당시 우리나라가 그 주니어 라이트급은 전통적으로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상당히 강자들이 많았었습니다. 항상 포진해 있었던 것 네네. 같아요. 또 라이트급은 이제 김득구 선수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네. 공석이 되게 되는데 롤란도 알데미어가 이제 동양 챔피언이 돼서 6월 달인가 이몽규 선수가 이몽규 도전했을 선수가, 거예요. 예, 예. 했다가 이제 KO 당하면서. KO를 졌죠. 상당히 그렇죠. 그 기대를 모았던 시합인데 근데 이제 라이트급이 아마 김득구 선수의 어떤 그 한이 서려서 그런지 네. 우리랑 동양 타이틀도 운이 없었어요. 이후에 계속 우동구 선수가 한번 도전했다가 진 적이 있고 88년도인가 그때 박봉춘 선수가 이제 동양 챔피언 될 때까지 네. 한국인 동양 챔피언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라이트급도 뭐 그 70년대 그 전에 라이트 강부영, 60년대 강부영, 뭐 허버트 강도 라이트급 뛰셨고 그 외에도 조영철, 오영호, 상당히 그 구상모, 상당히 그 강호들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타이틀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는 뭐 그런 체급이었습니다. 또 도전 자체도 주니어 라이트나 아니면 네. 주니어 웰터로 이제 하게 됐기 때문에 뭐 원래 라이트급이 세계적으로도 뭐 플라이, 벤텀, 라이트, 웰터, 미들은 뭐 메인 체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양권 선수들이 세계 타이틀 도전할 때는 그 밑에 주니어 자 붙은 쪽 위든지 밑으로 많이 도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러면 내추럴 체급은 확실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니어 웰터급 하면 김상현 선수가 이때 김상현 선수가 있었고 챔피언이었고요. 이제 김흥식 선수가 이때 2회 챔피언이 되죠. 또 나오죠. 루벤 라바고를 이제 꺾고 네. 그 공석이 된 타이틀을 가지게 되고요. 네. 웰터급은 뭐 황준석 선수, 네. 또 주니어 미들은 백인철 백인철 선수, 선수. 또 미들은 박종팔 선수. 네. 이렇게 미들급이야 12체급 중에 10체급을 그 우리나라가 가진 채로 83년을 시작하게 되는데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한국 챔피언에도 좋은 선수가 많았고 그러면 한국 타이틀을 뭐 따지 않고 세계로 직행하려는 뭐 유흥석, 이홍규 이런 강타자들 국제전을 많이 하는 그런 선수들도 많았죠. 그렇죠. 이승훈 선수도 이승훈 이제 선수도 있었고. 3월이었죠. 이때 3월에 그 리카르도 카르도나를 불러서 이제 네. KO 시키면서 네. 다시 이제 주니어 패더급으로 부각이 되던 그런 시기였던 그 것 같습니다. 시합부터 이승훈 선수가 어떤 그 결정력에, 그러니까 복싱에 좀 뭐랄까 또 새로운 눈이 떴다고 할까? 그 전까지는 어떤 이승훈 선수는 결정력의 어떤 부족함이 보였는데 이 카르도나 시합은 확실하게 잡고, 물론 뭐 카르도나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많이 그 사양길에 접어들었지만 그 시합에서 보면 뭐 확실한 그 피니시를 어떤 보여주는 그런 시합을 펼치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완성형의 선수가 돼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카르도나 시합부터. 네. 이제 그렇게 되고 정수현 선수가 도전 실패한 게 3월 16일이고 네. 열흘 후에 이제 장종구 선수가 그 사파타에게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의 장정구 선수가 나왔네요. 뭐 우리나라 복싱사를 얘기할 때 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장정구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 장정구 선수는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사파타에게 1차로 세계 도전을 했지만 뭐 판정패를 했는데 그 시합을 끝나고도 상당히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세계로의 그 꿈을 펼치게 되고, 이 시합 직전에 이제 재기전이라고 할까요? 전초전이라고 할까요? 그 우리나라 김치복 선수를 KO시키고 부시케뇨과 세계 타이틀 매치도 했던 그 티토 아벨라를 불러서 아주 간단하게 KO로 제압하고 일단 그 전초전에 성공을 하고 사파타가 다시 한번 붙게 되죠. 네. 그렇죠. 이때 그 대전 한밭벌이 정말 그 뒤흔들렸던 그런 날인데 드디어 그 연패를 끊고 다시 세계 챔피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세계 챔피언이 물론 뭐 동양 챔피언도 마찬가지고 챔피언은 실력이 물론 우선되겠지만 운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사파타는 굉장히 그 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실제로 이날 시합에서도 개체량을 3번째인가 아마 통과를 했을 거예요. 마지막 저스트로 통과를 해가지고 뭐 1화를 보면 그 당시에 판치라는 기사를 봐도 체중계 올라가자마자 내려와서 야쿠르트 그냥 요구르트를 그냥 사파타가 먹어서 그 장정구 쪽에서 오바다 그랬더니 모르겠다 나는 요구르트 먹었으니까 뭐 정말 누구마다 배짜라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시합은 뭐 이루어지게 되는데 뭐 1라운드부터 사파타가 그 평소 때와는 보다는 상당히 움직임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무리한 그 감량에 의한 어떤 그 페이스 조절에 실패를 했다고나 할까요? 뭐 물론 장정구 선수의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압승을 했지만 사파타의 그런 컨디션 난조도 뭐 도움이 됐겠죠. 아무래도 그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장정구 선수는 그 전해에 이제 사파타에게 한번 15라운드까지 경기를 치르면서 한층 더, 한 뼘 더 성장했다는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이 시합 때. 네, 그래서 뭐 그 흔치 않게 사파타와 1차전이 끝나고도 아 뭐 아깝다 이제 끝인가 뭐 이런 분위기보단 야 장정구는 다시 한번 하면은 오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뭐 그런 기대감을 갖게 했던 선수죠. 그 성열 씨는 이게 몇 살 때예요? 이 시합 본 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이 시합을 보고 처음으로 이제 복싱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시합이 바로 이 시합. 굉장히 조숙했었네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권투 따라다니면서 보기가 쉽지가 근데 않은데. 왜 그랬냐면은 이 전까지 12연패인가 13연패 세계 타이틀을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한국 선수들이 많이 이제 패했는데 거의 연패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 시합에서 이기면서 너무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해서 하여간 뭐 아무튼 이 당시에는 연패를 하든 뭐를 하든 언젠간 세계 챔피언이 나온다는 그런 희망은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누가 될지 모르지만 뭐 5연패를 하든 10연패를 하든 누군가는 뭐 내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세계 챔피언이 나온다는 그런 희망은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복싱 팬으로서. 그만큼 또 유망주 층도 두터웠고요. 네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 세계 타이틀 매치를 지켜본다는 것 자체로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83년도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말 이 두 분 이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한 매니아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살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또 느끼겠습니다. 감사합니다.